네,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니까 스님 창자가 녹는 듯이 경호 스님 말 따나 굶주린 창자에 모시기가 돌아 그냥 슉 내려가는데 또 참이 살살 오려고 하는도다. 자, 마지막! 빨리 끝내고 가야지. 이것들 늦게 가면은 그냥 이게 뭐셔 이게 그냥 요즘에는 뭔 데모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이? 내가 여기서 차를 못하게 해요 스님. 401번이 제일 나쁘다니까. 401번 데모하잖아요. 저 아래다 갖다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다른 차들도 예. 다 지금 폐차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스님 한 20분 30분 걸어왔거든요. 그럼. 오늘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나가서 401번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또 지하철 타러 가야지.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지하철.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잘한다. 저도 지하철 타고 가야 버스 안 돼. 그러니까 버스 안 되면 다 지하철 타야지. 제일 편해. 근데 이것들은 무슨 데모 한대요? 무슨 데모 한대? 데모 무슨 데모? 하여튼 뭐 여기 세종문화회관 거기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오늘 난리야. 난리요? 왜? 오늘 월요일인 아니 무슨 일이죠? 아, 근로자의 날이구나. 노동자들이 오냐 해라. 응, 좋아 좋아. 그거는 내가 좀 인정. 오냐 해야지. 응. 아니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오늘 뭐가 있어. 그렇고. 남전당 한규. 드디어 나왔네요 스님. 주다 줄렸자 수여할 여자. 남전당 한규에게 주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남전당하고는 아주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 얘기가 알다시피 경호 선사가 해인사에 계실 때 이제 가니까 해인사에 계실 때에 이제 누가 주지였었죠? 남전당 한규 말고 누구냐? 또 왜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서 돌아버리겠어. 남전당 3명 있잖아 3명. 한규 말고 만공.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니 그거 말고 왜 닭을 삶아서 준다는. 저번에 했지. 이씨. 어쨌든 왜 이렇게 일어나면 힘들어. 재산 하려고 하니까 나오네. 재산정원. 재산정원과 남전 한교와 만공 월면이 붙었어요. 가니까 경호 스님이 해인사를 가니까 재산정원이 주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남전 한규하고 친구야. 아주 벗이.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재산 스님이 밤마다 경호 선사한테 닭을 잡아서 갖다 바치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 스님은 굉장히 계행이 밝으신 분이었어요. 아주 칼이야 칼. 재산정원은. 근데 인물도 엄청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남전당 한규가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지, 네가 밤마다 갔다가 경호 스님한테 닭 잡아 바친다는데 어떻게 개울이 청정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경호 스님 법문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경호 스님이 이제 원래 닭을 잡아다 주시고 하면은 법문을 하신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유는 이제 남전당 한규가 이제 주지니까 이제 가서 이제 소임을 보아오다가 시장을 보아오다가 이제 해인사가 또 꼬불탕 해가지고 뭐 창녕인가 어디로 돌아서 장을 보는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때 당시로는 해인사 아래에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문둥이촌이. 근데 문둥이촌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문둥이촌에서 누군가 하나가 이탈해가지고 해인사를 들어오다가 눈 속에 경호선사가 내려갔는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문둥이를 발견한 거야. 예, 그래서 문둥이를
등에 업고 와서 이제 퇴솔당으로 오셔서 그 속에다가 숨겨놓고 밥을 주면서 이제 문둥이 치료를 하는데, 이제 코 막 고름 나면은 이거 쪽쪽 빨아주고 막 이런 피부도 다 입으로 핥아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피고름이 묻어나는 그 문둥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뭐 여자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좋대도 문둥이인데 어떻게 해? 했으니 그냥 저기서 문둥이만 나타나면 도망가는데, 경호선사는 이제 그 모든 게 다 불쌍하니까 해서 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만공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스님 사람들 소문이 이렇게 나쁘게 나니까 이제 보내세요. 그러니까 만공 자네도 그런가? 예. 오냐? 알았다. 저 모셔다가 저기 했다가 언덕에다 갖다 놔라. 이래가지고 이제 만공 스님이 데려다 갖다 놔서 이제 경호선사는 이제 문둥이의 치료를 그만두는데, 그 이후로도 그 아래에 가면은 그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정원이가 오다가 보니까 저 껌껌한 물레방앗간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척 장신이 뭐를 막 호롱불 하나를 놓고 뭐 열심히 뭐를 해.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경호 스님이 그냥 문둥이들 콧구멍에서 나는 고름을 막 촉촉 이불에 빨고 막 이걸 해주고 막 정신없이 그냥 이 경호 스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얼음땡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산 스님이 이제 와서 그 피부병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경원사는 피부병이 해인사에서 옮은 게 아니고 이미 천장암에서, 그때 천장암에도 그 문둥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천장암에 들렸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고밤 원성문 거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요. 하룻밤 재우지도 못하고, 왜냐면 방이 없잖아요. 거기는 방이 없어서 주도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 하다가 병이 옮은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옮아서 경호선사가 그걸 치료하려고 그냥 오만대를 다 가죠. 여기 구절산 거기 구절암도 가고 또 여기 비안도도 가고, 그리고 또 전봉준 장군이 진씨라는 사람의 소유의 그 땅에다가 있는데, 그래서 이 꽃 이름이 스님 마름꽃이랍니다. 마름꽃. 마름꽃도 그 경호선사가 피부병에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마름꽃 피는 곳에 해가지고, 예, 마름이 뭐죠, 스님? 나도 이름은 들었는데, 저 마름꽃이 또 피부병이 좋다래가지고 거기 피는 곳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봉준한테 경선사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이 피부병을 고치려고 몇 년을 노력해 본 것이 다 허사다.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선사가 얘기하는 그 시가 있어요. 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걸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고치셨죠. 그래가지고 북한까지 이걸 끌고 가잖아요. 피부병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뭐 닭고기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재워서 먹으면 그걸 뭐 개소주라고 한다나 뭐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피부병에 좋다 해가지고 그거를 먹다 보니까 이제 주량이 이제 술 맛을 알게 되신 거고 계속 피부병으로 먹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전봉준이 저렇게 하니까 속상해서 하다가 술을 드셨는데, 우리가 이거 북쪽시를 공부하지만 만약에 술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 잘하셨지. 술 한 잔 드시고 또 잊어버리고 또 술 한 잔 드시고 이래 가면서 그 술을 생각하셨거든요. 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재산정원이 이제 경호스님을 보니까 너무 거룩한 모습에 이제 술을 하다가, 그럼 남전당이 그래? 그럼 나도 경호스님 한번 법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래가지고 경호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세상에는 들어보지 못한 법문이 아니에요. 밤마다 이제 그거 사람마다 주문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전장이 가세가 돼가지고 재산 정원보다 더 앞장서갖고 이제 경호선사를 모시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남전당하고 재산 정원하고 이제 만공스님이 셋이 어느 날 해인사에서 경호스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재산 정원이, 나는 경호스님을 위해서 그 법문 한 자락을 듣기 위해서라면 내가 밤마다 닭고기를 잡아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남전 한규, 이 남전당 한규가, 아이고 나는 경호스님 법문만 들을 수 있으면 말이야, 나는 소라도 때려잡을 거야. 소라도 때려. 그러니까 닭고기에서 소로 올라간 거야. 소라도 때려잡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만공스님이, 나는 전쟁에 나가지고
만약에 고기를 구할 수 없는 곳이라면, 왜냐면 경호선사가 이 고기에다가 그 소주를 넣어서 이렇게 먹어야 피부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그걸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만공 스님이 나는 전쟁에 나가지고 고기를 절대 구할 수 없는 곳에 간다. 그러면 나는 내 이 허벅지 살을 떼어서 이거를 드리면서라도 그 법문을 듣겠다. 이래가지고 만공 승이죠. 만공이 1등 이렇게 됐는데, 어찌 됐건 간에 경호선사가 그 재산 정원하고 만공에게는 내가 그 전봉준과 관계가 있어서 내가 천안 매부관이라 삼수박사를 간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딱 이 남전당 한규에게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전당 한규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화엄해중이라는 시가 있었잖아요. 그 화엄해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전당을 어디까지 불러들이냐, 경선사가 그 마이산 고금당까지 그 남전당이 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은 남전당 한규야.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전당 한구한테 이제 화엄해중이라는 시를 써주시면서, 우리 시 배웠잖아요 앞에. 그래가지고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경호사가 자기가 지인이래. 거기가 마이산이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서 복사국 살구꽃이 다 피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남전당이 찾아오니까 그 시를 써줘요. 그런데 이제 남전당은 그 시를 가지고 오셔서 차마 이게 경호선사 시라는 얘기를 못해. 그랬다가 나중에 경호선사 열반하시고 나중에 남전당 한규가 자기 문집을 내면서 그 문집 속에 이걸 실는데, 이거는 내게 아니고 경호선사 거다. 거기를 그때 우리가 말했잖아요. 김종가 씨가, 우리 회원인 김종가 씨가 나한테 그거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내가 그거를 읽어보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그지? 엄청나게 대단한 그 시를 써서 남전당 한규한테 주는데, 이 남전당 한규가 이제 경호선사가 아마 제일 가깝게 돼서 그 대신 남전당 한규가 끝까지 경호선사의 비밀을 지키고, 교수님 그 책 주세요. 그 옆에 뒤에 그거 지난번 했었었죠. 이거 나중에 이거 만져만 봐도 영광이야. 영광이죠. 예, 그래서 제 말이 이거 또 자랑할 거야. 이거 나중에 우리 경호집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 한 곳이 선물로 줄게. 이거 만들어서 이거 이대로 만들어서. 끝나기 전에 줘야 돼. 언제 끝나야? 경호집 다 끝나고 우리 강의 다 끝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 일부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시라 앞부분 조금이고 나머지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7, 8개월 가야 돼. 그런 책이었구나. 이 책이에요. 이게 남전당 한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남전당 한규가 이 경호집이라는 글씨가 이 남전당 한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니까 이 남전당 한규가 이 북녘까지 가잖아요. 남전당 한규는 북녘까지 3번을 다녀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 경호집을 꼭 쓰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죠, 스님? 남들한테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열반 하실 때까지도 이 얘기 하지 않았어. 요 시가 남아 있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절대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전당이 저걸 쓰면서 내가 표지는 쓰겠다 막 그러셨을 거야. 그래서 저게 표지로 남아 있어가지고 경호선사에 대한 그 저기가 아주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얘기 안 한 게 잘한 건가? 했어야 되나? 그때 당시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게, 어디서 어디까지 꺼내기가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누설돼가지고 문제 생길 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도 글쎄 남전당 한규가 몇 년도에 열반했나? 어쨌든 해방이 된 뒤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1943년에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있어가지고 그 말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했으면은 큰일 나죠. 그때 만약에 했으면 물론 경호선사는 가셨지만 남정단도 죽어.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스님. 큰일 나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다 입 다물어요. 영호당도 마찬가지예요. 영호당 박한영이도 내내 입 다물어요. 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열반하실 때까지 말을 못했을 거고, 슬픈 이야기죠 뭐. 1936년에 열반하시는구나 이게. 36년. 근데 저게 43년에 나오는데 왜 체육 나오고 돌아가셨나?
아니지. 사실 36년에 그 이전에 써놓으신 거를 넣나 보다. 직접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열반하시지? 그러셨나 봐요. 저거는 보지 못하시고 글씨만 남전당 한국 거를 넣나 보다. 어쨌든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열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의 역사는 남전당 한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영호당 박한영은 경호선사와 고향이 같아요. 전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왔던 만우당은 동학사에 있을 때, 경호선사가 동학사 강백으로 있을 때 전봉준과 혼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알게 된 거예요. 만우 상경은 그냥 거기 3대 강백으로 같이 있다가 경호선사가 경호선사가 강백으로 있으면서 그 혼인을 이루거든요. 25살 때. 그 25살 때니까 23세 강백이 됐다가 2년, 3년 후에 혼인을 하게 돼요. 그 편지 있잖아요, 서간. 그게 25세 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만우 상경은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혼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있었고, 이제 이 남전당은 이제 그 재산 정원하고 알게 되면서 내내 남전당 한규도 내내 해인사 주지를 해요. 재산 정원 뒤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한영이는 그냥 고향이 같아갖고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남전당 한규에게 주는 시. 묵좌 선창세 일하니여 향심영유 소분관이라 홀억고인 음신절이고 요서 일개 기환하니라.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앞에 묵묵히 선방에 앉아서 이거 앞에 나왔었죠, 스님. 선창이라는 시에서 나왔잖아요. 묵묵히 앉아서 선창에서 세월을 보내느니 이 란자는 무슨 얘기예요? 가로막을 란자예요. 이미 세월이 가로막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 가로막을 란. 내가 선방에 앉아서 보내는 거는 뭐다? 이미 세월에 가로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세월을 보내는구나. 그래놓고 뭐래요? 향심영유 소분관이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향심이 이염은 안녕할 때 영자예요. 고향 생각하는 거요. 무사하고 안녕한가. 그 안부를 묻고 있는 그 마음은 남아있어와 소분관 남아있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 정도는 너그럽게 내가 이해할 만하다. 내가 고향 너그러울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묵묵히 선방에 앉아서 이미 세월에 가로막혀서 못 가니까 내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은 잊었겠지. 조금은 잊었다. 이런 말이야. 조금은 잊을 수 조금 남았다. 소분이니까 조금은 내가 남아있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은 잊었을 거다 해서 내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요. 오냐? 내가 여기서 그냥 선방에 앉아 있는데 세월에 가로막혀 못 가니까 내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소분 조금은 남아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다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유소분 남아 있는 게 너그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래놓고 그러다가 남전당 한규가 들이닥치니까 그 마음은 다 무너져? 고향 생각하는 마음 잊었다고 그랬는데 남전당이 나타나니까 뭘 잊어버리기는 개뿔. 홀로 고인 음신절이여. 호련히 기억해보니 이런 얘기요. 호련히 내가 기억해서 깨닫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인 옛사람의 음신이 뭐요? 목소리. 음신은 뭐냐면 목소리니까 여기서는 음신을 소식. 편지, 소식. 옛사람의 소식은 까맣게 뭐다? 잊었지만 절단했어.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옛사람들의 소식은 내가 까맣게 완전히 끊어냈지만 끊어냈는데 남전당이 떠난다고 하나 보니 내가 뭐라고 료서 일개 기헌하니라. 료서는 뭐 료는 부족하지만 지난번에 배웠죠? 에오라지 료자. 에오라지 부족하지만 이대로 이런 얘기예요. 글을 하나 써서 개송 하나 써 일개 있잖아.
일개 개송 하나를 글로 적어서 이런 얘기예요. 붙일기자잖아요. 이 붙일기는 사람 인편에 보내는 걸 붙임기라고 했죠. 예, 그리고 뭐라요? 헌한은 뭐냐면은 이 헌자는 아주 헌사스럽다. 막 그냥 소란스럽고 좋은 일 하는 슬픈 일 이런 얘기예요. 헌한 좋고 나쁨. 그러니까 춥고 더움. 여기서는 좋은 일이 있었냐 나쁜 일이 있었냐 뭔 일이 생겼냐를 저기서 헌한으로 한번 내가 붙여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여? 남전당 한규가 데려간다고 하니 너에게 보내가지고 이 개송을 글로 한번 써주고 싶느라 라고 해가지고 해서 료자는 뭐랬죠? 에오라지 즉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에오라지 뜻이 그 뜻이랍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너희들에게 글 한 편 개송을 써가지고 춥고 더움 헌한 그동안에 뭔 일 있었니? 라고 써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써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스님 이거 안 줬어요. 안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래에 모르잖아요, 스님. 그럼. 끝까지 모르거든요. 그 만공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래 그 제자들은 다 몰라요. 그냥 더움을 묻고 싶어지다라고만 했을 뿐. 그런데 이거를 남전당 한규에게는 줬는데 한규가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내려지 않고 그냥 이 개송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 한규도 생각이 깊었지요. 너무너무 깊어서 이거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가서 경호선사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죠. 스님. 열반했을 때까지 모르고 열반 후에 예. 그 몸속에서 나와서 알았다는 예, 거죠? 그렇죠. 몰랐어. 예, 그렇게 하고 또 남전당 한규가 1936년에 그거를 열반을 하실 때까지도 근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는 같아. 예, 그냥 목숨이 왜냐면 이게 스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라. 왜냐면은 이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했잖아요.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는 일본 놈들이 일제 36년간이 시작되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만공인이 뭐라 해도 스님 만공이 또 뭔 말을 또 누구 한 게 했다가 다 떼죽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 다물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 예, 씨를 말려요. 씨를 말이고 더군다나 전봉준 동학농민 것들은 그냥 아주 그냥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저 시를 써준 거는 스님 이미 1911년에 써준 거라 11년 아니면 12년에 써준 거라 저거를 가지고 있기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냥 한일합방이 되니까 그냥 온갖 것 다 해서 막 14년에 행정구역을 다 개편하고 지네가 다 들어먹으려고 그냥 우리 조상 우리 한국 조선인에 다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전부 다 정신을 문화유산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걸 말해서 뭐가 더 걷는가? 안 그래? 서로 시험하니까 그냥 붙여주고 싶다고만 했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몰라요, 스님. 마지막 열반까지도 말을 안 하셔서 모르고 왜냐하면 그 남전당 한규가 열반에 들으려고 할 때도 이미 그때가 일제시대라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열반하신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죠. 뭐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남전당 한규에게 주는 얘기인데 그 이름을 밝히질 않죠. 증별은 뭐냐? 이게 이 줄따위나 줄증이거든요. 너한테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그동안에는 화답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증별이에요. 이별에 앞서서 너에게 기증한다. 준다 이런 글을 써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에휴. 사회적인 그런 게 없었으면 선시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 거야. 나왔고 이런 슬픈 시들이 없었을 텐데 그냥 꼬장꼬장이 경호선사가 그냥 하나하나 참 일기를 쓰듯이 이 시를 써가지고 이걸 남겨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건 사실 우리 후학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스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훌륭해. 난 훌륭하다고 봐. 훌륭하지요. 이걸 다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이 가운데 사진은 너무 좋아. 아주.
그러니까 스님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예, 인간 중에서 이게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셨다가 그냥 이 그래도 뜻밖의 오실 그냥 거야. 천몽준에 걸려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의 선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에이. 그 다음에 255수 증별 이별에 앞서 너에게 기증하다 이런 얘기죠. 위군부 원유 이군부 원유 사아 채선유라 백세여 영녀여 하방 경숙으로다 편운생원수여 락일 하장준의 쿨지 인간산이 유유총시수라. 이것도 이제 5원 율시가 되는데 이 경선사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5원으로 줄어들어요. 7원으로 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앞에 있는 254수도 무지하게 간단해. 이거는 그냥 절구로 끝냈어요. 7원 절구, 얘는 5원 율시. 위군 부원유, 위 누구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뭐다? 부는 뭐예요? 부. 이거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내가 너한테 써주는구나. 뭐라 썼어요? 원유 멀리 떠나는 그대에게 내가 이 글을 주어 보내니 부지하게 슬프구나.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대에게 이걸 준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전당 한규로 봐야죠. 만우당은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남전당 한규에다가 아까 앞에 쓴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만공이랑 수월한테 쓰고 싶은데 안 줬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진짜 주는 거예요. 요걸 내려가실 때 내가 너한테 이거는 주노라 해가지고 아까 그거는 쓰고 싶은 마음뿐이지 줄 수가 없도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너 멀리 떠나는 그대에게 내가 글로 써서 이거를 주노라. 이 부자가 너무 많아. 정이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글로 써서 내가 이거를 주어 보내려고 하니까 사아 채선유랴 이것으로 하여금 뭐 하라금 글로 써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 글을 쓰는 것으로 하여금 내 눈물이 흐른다. 나에게 눈물 채자죠. 눈물이 흐른다. 먼저 이런 말이야. 먼저 눈물이 흘러서 내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구나. 이런 말이죠. 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글 한번 쓰려고 딱 들으니까 이미 눈물이 앞을 가려서 스님이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거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요. 그렇지. 이거 끝이에요. 남전당이 온 거 끝이고요. 그때 아시는 거야. 아시죠? 왜냐 이미 내가 다 늙었고 그리고 한 번 가면 못 와요 스님. 다시 못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거를 주려는데 내가 내 앞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먼저 눈물이 앞서는구나 이런 얘기요. 글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 선사도 저렇게. 그럼요. 마음이 아프죠 스님. 선사라 깨달았다 해가지고 무슨 깨달아서 감정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런 줄 알았어. 아이고 뭔 소리예요. 그러면 돌이게? 돌. 깨달아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자리를 잘 쓰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오케이. 깨달았어도 마음자리를 그래서 그 불매인과라고 인과에 어둡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마음자리를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주어진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선사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지키는데 무지하게 힘들죠. 왜냐하면은 산은 일단 내 삶부터 힘들고 아주 꼬질꼬질한 옷 한 벌에다가 추워서 벌벌 떨고 이러고 멀리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내 운명이라면 이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갖고 그 선사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걸 의지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그게 선사예요. 지금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내마 사체 선유라.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눈물이 먼저 흐르는구나. 백세여 영녀여
백세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한다 그는데 뭐 같으다? 영려 같으다 이 말이야. 영려가 뭐죠? 영려가 여관, 여인숙, 그거를 영려라고 그래요. 돈 받고 재워주는 곳. 여인숙, 지금으로 말하면 여인숙. 그 다음에 그때는 객주라고도 죽주. 여각이라고 했다. 그지? 여각. 여인숙을 옛날에는 여각이라고 했어요. 여각. 그래서 여기가 영려다 이런 말이야. 객사, 여관, 여각 이렇게 썼지. 그래서 여기가 영려가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한 100년이 다 나그네 같다. 여관에서 잠자는 그런 떠돌이 같다 이런 말이야. 하방 경수고요. 그래서 뭐란다? 어느 방향에서 이런 말이요. 어떤 방향에서 구경은 마침내 경자요. 마침내 머리를 둘 것인가. 그래서 수구. 이게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이 수구라는 건 뭐예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쪽으로 향해서 죽는다는 말로 수구초고라고 하죠.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런 말이야. 수구초고. 수구. 여우가 머리를 돌리는데 자기가 뭐한다? 살던 고향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을 수구초고라고 하죠. 그 뜻은 즉 고향을 그리워한다 해서 수구초고라고 해.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내가 죽으면 어디다 내 머리를 돌릴 것인가. 즉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디다 내 몸을 묻힐 것인가 이런 얘기고, 내가 어디에 머리를 돌려서 살지.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제가 살던 곳으로 돌린다는데 나는 고향을 그립구나. 이런 얘기를 수구초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래요? 편은 생원수라. 조각구름. 편우는 조각편이고 조각구름이 일어나갖고 어디서 일어나? 멀리. 숫자는 꼭대기수, 산골짜기, 산꼭대기, 산봉우리 숫자거든요. 멀리 뭐가? 산봉우리 끝에 조각구름이 둥게 떠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남전당하고 헤어지면서 이걸 써주려고 하니까 멀리 산꼭대기에는 조각구름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고 해가 질 무렵에 또 이별을 하고 계시는군요. 낙일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장주로다. 떨어지는 해를 아래로 내다 보니까 긴 물가가 흘러가는데 이 긴 물가가 동로강이라고 했어요. 동로강. 경호선사 동로강에만 했어. 동로강이 강물이 줄줄줄줄 창주로 길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기서는 동로강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산에 해는 지고 산꼭대기에 조각구름은 둥게 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랑 이별을 하려고 이걸 쓰다 보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굴지가 또 나왔죠? 굴지는 손가락을 구부려 본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굴지 인간사, 지나간 인간서를 다 손꼽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유유 총시수로더라. 유유, 아득하고 아득하니 유유예요. 아득하고 아득한 게 총 모두 합쳐서 이것이 다 뭐더라? 수심이더라. 근심 숫자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심일 뿐이고 뭐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내가 들여다 보니까 인간사를 보니까 어디 스님 근데 진짜 저거 밑에 인간사가 스님 좋은 일은 왜 하나도 없지요? 우리한테 아침에 좋은 일은 잊어버려. 그게 아니고 언제 좋은 일이 오나요? 나한테 묻기를. 좋은 일은 온다 하더라도 바람처럼 구름처럼 휙 날아가고 나쁜 일만 그냥 새카맣게 머무르고 있단다. 그 얘기야. 스님 좋은 일은 그냥 잠깐 흘러가요. 스님.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그랬다. 나는 좋은 일이 와도 절대 좋아하지 않아. 좀 있으면 나쁜 일. 좋은 일, 좀 있으면 나쁜 일 와요. 맞아. 그래서 해거리고 싶질 않아요. 그런 거에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나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무런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럼 난 좋다고 해결이 조금 더 나쁜 일 올 거야 뻔히 알거든. 절대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 나를 실험하지 말라고, 나 장난하지 말라고. 좀 그래요 스님. 그렇게 살아왔고요. 진짜라니까 스님. 내가 웃는 에? 반대? 어떻게 반대요 스님? 좋은 일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예. 슬픈 일은 엄청 가슴속에 맺혀갖고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항상 간직하고 슬픈 일은 얼른 버려. 아 그래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우리 스님 명답일지 모르지만 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도 가리고 가슴에 당우치지 않고 그냥 이 경어 손실할 때 헤헤거리고 웃는 거 이거 아무런 거침없이 웃어 제끼고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내가 그랬죠. 나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근데 언제부터가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살아왔는데 맞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느 날 보니까 이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게 웃기는 일이다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스님 언제부턴가 나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수십 년 됐지요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예, 그래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되어가는 대로. 되어가는 대로 형편 따라. 사는 거지. 옳지 임의대로. 이러지 뭔 계획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언제 되는 거 봤어? 안 돼. 그래서 계획은 또 계획 아니 나 계획 안 세. 세워야지. 나는 그래서 스님 하도 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까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눈 딱 뜨잖아요. 오늘 할 일만 오늘 내가 여기까지 그거 외에는 세워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안 속아. 예, 저는 절대 속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딱 세우고 일어나요. 침대에서 딱 일어날 때 오늘은 딱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나도 안 해. 이러가면서 또 하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살아있네. 살아있으니까 다시 역시 나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 절대로 나를 희롱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그래서 절대로 기쁘다고 아이고 좋네 아니지. 좀 있으면 나쁜 일 온다니까. 대비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운명아 와 40 넘어가면서 스님 막 엄청난 일이 닥치니까 그래 지금부터 나는 운명과 싸움이 살 거야. 와 오라고 존말날 때 나는 피할 것도 없고 안 피할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할 거니까 와. 그 내가 길거리 가서 스님 어느 날 밤에 어디 경기고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14차선 도로예요. 근데 새벽에 내가 거기 가운데 한가운데 있잖아요. 중앙선 와 운명아 올 테면아 내가 절대로 급히지 않을 거니까 와. 아이고. 이래가면서 스님 내가 그냥 아주 그때서부터 절대로 급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닥쳐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러죠. 그래서 그게 나고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내가 다 이겨낼 거야. 어떤 거에. 그래서 스님 여기까지 온 거야. 별것도 아니고 스님 어쨌든 간에 내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 나는 무계획이 계획이야. 뭔 계획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이거 다 허망한 거야. 그러다가 뭐 좀 하려잖아요 스님. 그 뒤가 다 보여. 그 다음이 보여. 판이. 그래서 하다가 아서라 말아라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고 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거나 하지. 무슨 여기 딱 강의하고 나가잖아요. 단 1초도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거 없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말 그대로 물이 흐르듯이 갔다가 내일 아침 다시 오고 그냥 요거나 빨리 끝나 끝내고 싶다는 게 나의 소원이고 뭐냐? 그것도 계획이야. 아니 계획 가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가가지고 유래돈이 있으면 강의 시작했네 강의 끝났네 하고 없으면 그럼 내가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앞에 닥치는 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키는 거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올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말하더라고 나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이라는데 아이고 아무리 긍정을 가져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해서 허언 일 뿐이고요. 이미 일들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를 막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꼴잖아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도 그래. 야 가장 그 상처를 안 받는 건 뭔 줄 아냐? 나에게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왜? 어차피 인생사가 좋은 일이 없어요 스님. 안 그래요 스님? 나쁜 일이 훨씬 많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 일이 왔을 때 조금 감사할 줄 알고 아니면 또 가는 거야. 모든 인생사는 인간이 헤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인생 세상을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할 수 있어? 사는 동안 내 마음자리가 그래도 어디에 꽂혀 있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주변 경계는 필요가 없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마음자리가 어디서 꽂혀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걸 뭐 잘 살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자리 하나 가지고 살면서
그나마라도 요거라도 하나 알고 이거 어디야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게 최고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끝. 뭐야 이게 좀 그다음에 하득할 손 모두가 시름을 뼈라 이랬죠. 그러니까 인간사를 다 꼽아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뭐더라? 시름이. 다 시름이었더라. 그래 놓고 그냥 이 이별에 주는 시가 조금 슬퍼? 이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우리 이 남전당 스님도 별로 마음은 펼지 않았겠구만 그래야? 그래도 어떡하냐고 이걸 헤어져야 하니까. 그래 앞에 스님 그 남전당에 주다가 하나 있었죠. 그 남전당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중에서 그리고 남전당이 제일 젊었나 보지.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남전당이 둘에서 하나가 남으니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스님. 근데 지금은 둘에서 하나가 남으니 슬프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인생사를 꾸며보니까 전부 다 시름일 뿐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를 남기고 있고요. 자, 마지막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사랑 영호당까지 왔어요 스님. 근데 저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남전당 또 그 만우당 다녀갔을 때는 저 화답시를 안 하는데 또 영호당은 또 이게 폼생폼사잖아요 스님. 영호당 박한영 하면은 뭐셔? 가방끈이 제일 길고 아는 게 제일 따따붙다죠. 그지? 그래서 영호당 박한영은 여기 와가지고 경호선사한테 시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시를 주니까 그 경호선사가 영호당에게 화답시를 내린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 다른 앞에 있는 남전당이나 그 만우당은 시를 주지 않아서 그냥 경호선사가 준 거야. 이렇게 내가 너한테 내리노라 이렇게 해서 줬고, 여기는 영호당이 그 경호선사한테 시를 주니까 화답을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영호당에게 주는 화답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고 가장 이 박식한 사람이 영호당이에요. 영호당 박한영.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마 동국대학교 총장도 했을 거예요. 동국대학교 총장. 초대 총장이에요. 초대 총장. 그래?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신 분이고, 이제 또 하나의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뭔 줄 알아요, 스님? 이 영호당이 그 경호선사를 물론 이제 그 고향도 갔고, 또 이제 그 동고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전주에. 거기에 이제 경호선사가 허주 덕진을 만나려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 동고사가 허주 덕진이 있었어요. 어디 전주에 동고사. 뭐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동고사에 있으면서 이제 영호당 박한영도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경호선사가 전봉주주하고 관계된다는 것을 영호당은 알게 된 거죠. 왜냐면 고향에 갔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영호당이 특히 경호선사를 따랐던 이유는 영호당은 진짜로 경호선사한테 도를 깨닫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 중에서 가장 도를 깨닫고 싶은 사람이 영호당이었어요. 근데 영호당이 경호선사한테 이제 모든 거를 막 삼수갑산으로 전봉준 장군 하면서 삼수갑산으로 가기 전에 이미 묘양산 쪽으로 영호당이 이제 인도를 하고 이렇게 많은 그 유대관계를 가진 이유는 진짜로 영호당은 경호선사한테 깨닫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경호선사도 영호당을 꼭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저 서간이 영호당에게 2개나 있어요, 스님.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 영호당이 북한까지 오거든요. 저렇게. 근데 영호당이 그 다음에 여기 영호당이 북한을 다녀간 다음에 헤어져요. 그거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영호당 박한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편지가 오니까 경호선사가 참 대단하죠. 이게 진짜 이 현실로 저 시가 다 남아있다는 게. 금강경에 이르기를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신 거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그 서간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내가 좀 더 지금 말하면 친절하게 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라고 해놓고 못 만나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영호당은 아마 굉장히 이 도를 깨우치고 싶어서 경호선사한테 많은 그 공력을 들이고 또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나도 이걸 몰랐었거든요. 영호당인 줄. 근데 저 서간문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호 노파가 거기다가 트릭을 썼는데 영호당을 쓰니 노파라고 써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제 영호 노파가 슬피 울며 이르기를 이래가지고 거기에 시가 있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기에 영호 노파라고 돼 있는데 이 영호당이라는 시가 없었으면은 그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그런데 영호당이 여기 북한까지 오시잖아요. 저게 그런 걸 보고 아 굉장히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싶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 편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편지가 2장이나 있어요. 1장도 아니고 영호당에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슬픈 내용이 이제 서간으로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하고 깨달음 공부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거지 어떻게? 그게 아니고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거 이렇게 상도 치르고 뭐를 하시느라고 글쎄. 경호수님한테 못 와요. 그런 다음에라도 오시면 되잖아. 그런데 북한 오기가 쉽질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어려워? 그렇죠. 스님 거기 한번 가려면 그러니까 그 서간에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갑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뭐 슬프다는 걸 했겠지.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금강경에 이르기를 범소유상한 계시어망이 나중에 저 시가 서가면 배워요. 그럴 때기만 해봐. 그러니까 서감은 우리가 경어진 맨 마지막에 제가 다 실었거든요. 그때 배우니까 그 서감문을 볼 때 다시 해요. 그때 자세히 써 있어요. 있는데 어찌됐건 그 영어당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시간상으로 이게 만나지를 못하게 돼서 경호선사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끝이 나는 걸 보니까 그 이후로는 못 온 거죠. 왜냐면 서간도 없고 저 시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호선사가 열반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 남전당 한규랑 저거 이제 35명이 선학원에서 모여가지고 한 푼, 2푼 내가지고 스님 저 경어집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만공 스님이 돈을 제일 많이 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남전당 한규랑은 이제 저걸 이제 남전당 한규 거를 이제 저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쓴다고 저 경어집을 만든다고 그 영호당에게 말을 하니까 영호당이 그러더래요. 설정스님이 나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설정스님이 나한테 해주셨는데 니들이 저거 경어집 만든다고 하는 건 그 경어선사를 제대로 경어선사를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맞았지. 경어선사를 욕먹이는 거다. 경어선사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글로써 나부랭은 저도 그래요. 스님 제가 이걸 하면서도 많이 미안하고 속상하죠. 그냥 너무 많이 다 후틀어대서 일일이 다 까발려서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다 까발려서 스님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하다가 그냥 어떨 때 보면 그냥 덮어둘 걸 그랬나 그냥 그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라도 하니까 그래도 나도 그래도 한마디 들어보잖아. 근데 너무 슬퍼서 나는 이 경호선사가 물론 이걸 밝힘으로써 삼수갑산에 간 거를 알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떨 때 이걸 하다가 이거 너무하는구나. 나는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게 이렇게 스님이야 이걸 이렇게 내가 까발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써놓은 건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 네, 이 영호당이 야, 니네는 경호선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니네가 이렇게 까발리고 뭐 글로 몇수 써주고 경호선사가 써놓은 거를 몇 개 한달해서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영호당이 그런 말을 했는가는 경호선사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스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조스님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영호당은 그랬다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북한에 간 사람이 영호당 남전당, 그 만우당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에 이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왜냐면은 영호당이 그냥 니네가 이런 거 반대했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거는 우스운 얘기다. 경호선사는 이런 분이 아니고 니네가 생각하는 그거를
능가하는 절대로 근데 내가 봐도 능가하는 것 같아. 어쩐 일로 능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까발려 놔서 그렇지만은 경호선사가 누명을 벗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저거를 한자 한자씩 그냥 이렇게 다 있으시듯이 다 그냥 이잡듯이 그냥 까발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요. 왜냐면은 경호선사가 이거를 쓸 때는 혼자 저거를 아무 그거 누구한테 보여줄 거 없이 혼자 몰래 간직했던 건데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하지만 예, 할 때마다 마음은 아프지요. 아프고 예, 그렇게 됐지만 저도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속상해서 이거라도 안 밝히면 더 억울하잖아요. 나도 그 생각이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호당에게 이거를 주면서 이걸 했습니다. 만사 유유 차백년이요. 그러니까 이 영호당이 얼마나 경호선사를 사랑했는가.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냥 스승으로 모셨거든요. 환여영유 잡유련이라 전양심처 장망세요 청조빌의 홀견선이로다. 근데 남은 이거 몰라요. 이 영호당이 이렇게 경호선사를 따라가서 공부를 배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왜냐하면 저 편지도 서간도 2018년 이후에 저것이 내가 번역해가지고 나온 거지. 번역 안 하고 저기다 갖다 놨어. 저거다 뭉쳐놨잖아요. 저거를 다 번역했어요. 전부 다 저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액자 속에 저렇게 넣어놨어. 저쪽 액자 큰 액자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거를 제가 가서 저거를 그 제본을 떠가지고 전부 다 저기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거를 다시 한자 한자를 번역하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훌륭해. 아이고 그래서 전향심처 장망세요 청조빌의 홀견선이로다. 감국 남풍 추생만이니 포운유소 석양변이여 낭연이고 금중별이고 백발측만 공대련이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사유유 만사가 유유하게 흘러가니 이것이 백년이로구나. 즉 만사가 유유하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아득하고 아득한데 이것이 백년의 인생살이를 뿐이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환여령여 잡유련이여 환 돌아왔어. 뭐뭐처럼 영여가 아까 뭐랬죠? 여관 여객 있는데 나그네 려자 돼서 나그네가 잠시 뭐한다 유해. 여기서 연은 뭐예요? 유연은 한꺼번에 해야 돼요. 유연이라는 뜻은 객지에서 묵고 있다를 유연이라고 한답니다. 띄지 말고 유연. 나그네가 잠시 객지에서 쉬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요. 이 인생살이가 예, 누가 지금 경호선사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흡사 나그네가 여행길에 잠시 쉬어가는 것 같다. 여기 와서 백년살이를 여기 와서 몰래 와서 숨어 보니까 흡사 나그네가 여행길에 잠시 쉬어가는 것과 같다. 유련이 객지에 묵고 있음 이런 뜻이랍니다. 객지에 묵고 있음이 유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영호당은 굉장히 오래 사네요. 해방을 다 보고 가셨네. 1948년 일제강점기의 승려고 자는 한영이고 호는 석전이에요. 석전 박현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석전 불명은 영호당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전주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났다. 경호선사 똑같은 고향이에요. 완주군이니까. 19세에 이봉사 금산을 찾아가 출가해서 정호라는 별명을 받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호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전향심처 장방세라. 이 전향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향. 대천? 전서. 그러니까 이 향이 전부 다 전서 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전단향 되어 있죠. 전향의 염기가 심처 이 깊은 곳에 장차 앞으로 세상을 잇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향의 향기 속에 전향의 향기가 매우 깊어. 그래서 이곳에서 뭐한다? 세상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갑산, 웅이방, 도화동, 서당 이곳에서 내가 잠깐 여행길에 쉬어가는 나그네 같고 또 향연기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항상 향을 피우셨던 것 같아요, 스님. 향을 계속 피우니 그 향연기가 너무 깊어서 이곳에서 세상을 잊고 그리고 있는데 청조빌의 홀견선이라 청조가 날아왔어. 누구? 영호당을 청조라고 합니다. 청조가 빌에 날아들었어요. 언제? 호령이 날아들었는데 그 영호당을 보니까 마치 뭘 보는 것 같더라.
신선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영호당을 파랑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선이라고도 지금 하고 있죠. 두 가지 표현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파랑새가 날아오더니 호련히 신선을 보는 것 같네. 누구? 영호당. 감국 난풍 추생만이라. 감국이 뭐예요? 감국은 이 달감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합쳐서 이 국자가 그 뭐야? 이 국화요, 국화. 그러니까 감국은 무르익은 국화 이런 얘기요. 아주 무르익어서 활짝 핀 국화. 그다음에 란풍은 또 뭐야? 단풍 란자에다가 단풍 부자에다가 이 란은 뭐야? 란풍은 여기서 란풍도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풍이라고 안 하고 이 란자가 뭐냐면 빛날 란자예요. 빛날. 활짝게 피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란자. 우리가 그 란자 쓰잖아요. 그래서 찬란한 할 때 란자야 얘가. 그러니까 아주 무르익은 그 국화에 찬란한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을색을 드러내고 있다. 가을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늦을 만짜니까 가을이 한참 익어가고 있는데 깊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랑새가 날아온 시기는 가을이 한창 깊이 익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가을색이 깊어가고 있을 때에 이 영호당이 찾아왔더라 이런 얘기고, 부운유수 석양변이라 뜬구름에 흐르는 물이 석양가에 이렇게 노을이 져고 있다라고 해서 뜬구름 흐르는 물 석양가 주변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 석양가 주변에 노을이 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별하면서 주는구만 이게. 랑연 이거 금중별이라. 랑 아까 말했죠? 접대 오래지 않아. 얼마 안 될 때 이런 얘기요. 저번에 지난 인연, 그러니까 긴 인연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연을 말해요. 낭연이 이미 거는 뭐야? 거는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우리가 급거하잖아요. 급거할 때 이 거자야.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인연이 이미 갑자기 지금 반다. 다시 이별을 하니, 그러니까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호당이 지금 한 번 온 게 아니고 또 왔죠. 이게 다시금 있잖아요. 다시 이별한다 이 말이야. 다시 이별을 해서 신은 한 바퀴 안 넘겼지만 영호당도 여기를 몇 번 들락날락거려요. 왜냐하면 공부 배우로 지금 다시 이별을 하게 되니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미 이 거 있잖아요. 이 거자가 왜 갑자기 가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가게 됐어요. 좀 더 있으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 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갑자기 가게 돼서 슬프다고 하니까 슬퍼할 거 없다라고 그 편지를 보내요. 그 저기한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별하게 됐다 이런 얘기요. 왔는데 지난 인연이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니 다시 이별하게 되는 거라 하니까 두 번, 세 번, 이게 몇 번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중자가 나왔잖아요. 거듭 중자. 다시 인연하게 이별하게 되니 뭐라고요? 백발 층만 공대련이라. 백발이 하얗게 백발이 층층이 이 만자가 무슨 만자예요? 산처럼 쌓여 있다면 백발이 층만이라는 거는 층층이 쌓여 있어서 아주 백발이 성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백발이 성성하니 함께 누가? 너와 내가 함께 대면하고 있는데 서로보다 불쌍하구나. 불쌍할 연자, 불쌍히 여길 연자. 경호선사는 이 영호당을 보고 왜 불쌍하다고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급히 가야 한다고 하니 너도 불쌍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선사는 백발이 성성하고 또 영호당은 아직 백발은 성성하지 않았죠. 경호선사가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요. 거의 몇십 년,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는 백발이 있지만 영호당은 백발이 없고 함께 가련하다는 얘기는 너도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가야 한다니 너도 참으로 가련하구나. 그 와중에 그냥 이별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를 남들은 전혀 비밀로 모르는 스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얘가. 그런데 세상에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영호당이라서 좋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서간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간다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왔는데 또 이별했다니까 저기에도
그 이별시가 2개예요. 1개가 아니고 2개니까 2번 올 때마다 경호선사가 영호당에게 저 서간을 주지 않았을까. 사람을 통해서, 저 서간은 그 대신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호당을 경호선사도 아주 끔찍히 아꼈고, 영호당도 경호선사를 해서 그냥 훌륭한 제자가 대선승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 못 나오고 끝나요, 스님. 그래서 무진장 속상하더라. 그냥 영호당 같은 사람이 만약에 깨쳤어 봐요, 스님. 제2의 경호가 나와. 왜냐하면 문필력이 이거 장난 아니야. 예, 그래서 제2의 경호가 나올 뻔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질 않아서 이걸로 우리의 선종의 맥은 끊어졌다고는 무하지만 어쨌든 대선승의 그 출현이 여기 영호당으로 하여금 막어서 나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은 영호당이 이렇게 열심히 막 매양산도 막 모시고 막 뭣도 하고 해갖고 이게 북한도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영호당, 남전당, 만호당은 서로가 말을 안 해. 내가 다녀갔다는 말을 다 달라요. 몰라요. 시기도 다르고 다만 경호와 영호당과의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전당도 그거 축구 더 묻고 싶다고 주려고 했는데 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서 만공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다 몰라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스럽게 이게 전화가 됐냐면 이 4사람이 다녀갔는데도 각자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거기 갔던 그 뭐예요? 그거 아까 그거 뭐지? 얼레비 장수 양유상이도 가서 말을 안 하고 또 아까 김유근이도 가서 절대 입 벌리고 말 안 해. 만났다는 말도 안 해요. 송남아도 말 안 해요. 이래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져서 경호선사가 마지막까지 그나마라도 험한 일을 안 당하고 예, 가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말들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말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뭐 다 죽어. 그때는 그냥 막 걸리면은 막 여지없이 막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선사 그 뭐지 작은아버지 송희옥과 같이 그 했던 그 정백현이도 도망가니까 그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연자죄로. 연자죄로 그 아버지가 죽어요 대신.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는 있었고 그냥 싹쓸이를 하니까 도리지를 치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편지나 이런 시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두려움이죠. 그렇지. 그래서 스님 저 13편 서간이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저거를. 이야. 그래가지고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저걸 갖고 있거든요. 저거는 조계종단에서 국보로 저기 해야 지정해야 되죠.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스님? 근데 어떻게 갖고 있게 됐지? 그 이유를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죽으면서 삼육대학교에 그 법사였답니다. 삼육대학교 법사였고 그 누구지? 저 스님. 벽송상묵 스님. 네. 그래서 이제 벽송상묵 스님이 이 스님이 벽송상묵의 제자였대요. 어디지 여기가? 그 송림사. 단양 송림사. 누가 대사예요? 벽동 상목이 대사예요? 아니죠. 전병근이가. 근데 왜 이렇게 죽었어요? 전병근. 나이가 그래도 사람 스님 가는 거는 잘 몰라요. 스님 누가 먼저 가는 거를 스님 어떻게 알아요? 저 젊은데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병근이가 벽송상묵 스님한테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경호 스님 서간인데 그냥 스님한테 주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거를 남겼는데 벽송상묵 스님이 13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액자로 만들었대요. 근데 액자는 갖다 줬지만 순서는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게 내가 읽어보니까 순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스님 보고 스님 이거 스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더라고. 그럼 스님 이거 순서대로 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13편 맨 마지막이 그 삼수갑산으로 가노라 내가 북성으로 돌아가노라 교령만 흔들어 가지고 요람만 떨었지 내가 선법을 일으켜서 이거를 하고자 했으나 교령만 하고 흔들어서 가니까 선석도 물려주지 못하고 가니까 그리고 또 대중을 모아놓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써있는데 그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북성을 갔다 왔어요. 이 영호당이 가서요. 묘양산을 다 뒤지고 왔어 처음에. 그러고 났는데 이 순서가 달라요 저게.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북성으로 돌아가느라 하고 그 다음에 영호당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북성으로 돌아간 데가 13편이고 영호당은 저 앞쪽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스님께 물어보니까 스님이 모른다. 이거 순서 있는 거 몰랐다. 그냥 있는 대로 저걸 한 거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스님이 전병근이 어디 갔어요? 했더니 10년 전에 죽었대요. 돌아가게 돼 당신한테 준 거고 더 슬픈 거는 뭐냐면 저번에 전봉주 장군 동학농민 그거 할 때에 그 문효공파 경호선사가 문효공파거든요. 전봉준 장군이 그 문효공파의 후손인 전병삼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혹시 전병근을 아느냐니까 너무 잘한대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호적이 없어서 중요해요. 호적이 없어서 나한테 호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손들에게 호적을 만들어서 그때서 전병근으로 됐답니다. 그러면 왜냐? 저게 만약에 호적이 있었잖아요. 전씨잖아요. 저렇게 지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저 사진이 저기 서간문이 이렇게 왔냐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전병근이라는 분이 내가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었다면 정말 답례라도 하고 싶은데 저거를 간직하고 있기 위해서 호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호적이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 전병삼한테 내가 호적이 없는데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은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당신이 호적을 만들어 줬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웠죠 나도. 그래서 제가 전병근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물으니까 삼육불교대학이래. 그래서 그때 알았고요. 5년 전에 알았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은 내가 이제 그거를 추적을 하니까 후손들이 지금 홍성에 살고 있대요.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살고 있대요.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병근이라는 사람은 지금 병자 돌림이거든요. 전부 다 전병근, 전병삼 이러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어서 이렇게 같은 세대로 넣었는데 그 이전까지 호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행한 분이지만 역사적 그 한 가운데서 저거를 간직하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저게 경호선사가 다 전봉준한테 보낸 거야. 전봉준한테 보낸 거 6개, 그 다음에 그 아들 전용현이한테 보낸 거 2개, 그 다음에 영호당한테 보낸 거 2개, 그 다음에 귀산장녀한테 보낸 거 하나, 그 다음에 서석사한테 보낸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렇게 해서 저게 13개가 이루어져서 저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유지가 돼서 왔던 거예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얼마나 이 경호선사 편지를 갖고 있다는 게 두려워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호적을 만들지 못했어요. 전씨라고 말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호적을 만들지 못하다가 열반 죽기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벽성 상목 스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호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양 이렇게 되는 거 내가 1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리고 또 말했잖아요. 그 저기 한중광 스님이라고 그 석촌호수 거기에 스님인가 스님이 아닌가 하여튼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쪽에서 그 김탁의 아들 김홍국이가 내려와가지고 만나러 왔대요. 경호선사 안다고. 경호선사 자기가 어렸을 때 경호선사를 본 거야. 그런데 어느 절에서 만나주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어느 절이라고는 말 안 할게. 그래가지고 나보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받은 거 북쪽에서 경호선사 살아있을 때 받은 거 그런 걸 나한테 줄 수 없냐. 안 준대. 안 주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돈 들여가면서 술 먹여가면서 밥 사주면서 이게 얻어낸 거래요. 사실은 그 사람도 이상하죠. 어쨌든 스님 그래가지고 범진 스님이랑 그 어디지 석촌호수 그걸 3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거를 내놓으려면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절에서 해야 되는데 딱 모르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싹 접고 자기는 입바사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그거를 좀 얻고 싶었죠. 그런데 죽어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스님 포기했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 경호선사가 굉장히 불행, 포기 없는 거지. 나도 포기 없고. 근데 그냥 그게 알려졌으면 또 사단이 나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에이그. 그래서 모든 건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라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 감추어졌던 역사적 사실 영호당이 얼마나 이 도를 깨우치고 싶었나 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뭐
뭐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깨치기가 쉽다면서. 교수님! 지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 소리는 스님 설명해줄까 말할까 그냥 확.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얘기는 항상 이 그 화두를 들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세수를 했는데 세수하다가 다 깨친 거예요. 그게 아무나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념으로 예, 그 생각 속에서 항상 오매불망 일념 속에서 화두를 잡다 보면 그 깨침의 자리가 기연의 자리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향엄치안은 도저히 못 깨친 거야. 향엄치안도. 그래 속 시끄러서 온 절을 돌아다녀. 유람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절저절 다니다가 어느 절에를 갔는데 그 마당을 쓸어서 이렇게 여기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여기다 하잖아. 쓰레받기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대나무 밭이 있었나 봐요. 그 대나무 밭에 가서 이거를 버리는데 그 대나무에 부딪히는 와다다다당 소리가 이거를 다 깨치게 해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기연이라고 하고, 예, 그런 기연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매불망 그냥 이 화두에 미쳐서 가다가, 때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우리 혜암스님이, 스님, 그냥 여담이지만, 우리 혜암스님이 망원동에 계셨거든? 망원동에 계신 날에 이걸 갔어. 그 신도집인데. 그랬는데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채로진상, 형탈근진, 그거 있죠, 스님? 그게 뭐더라? 신신명인가? 지금 생각도 안 나지만 또 교수님 때문에 맨날 이거를 하고 있다니까. 채로진상, 형탈근진, 뭐죠, 스님? 형탈근진, 진성무염인가? 진성무염.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고, 아니, 나도 다 잊어보는데. 이거야, 그냥, 단이 망연이면, 뭐더라? 측여여불이라. 네,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걸 쓰고 있네, 그냥. 뭐 하나 빼먹었어도 몰라. 이렇게, 채로진상, 형탈근진, 뭐, 진성무염, 단이 망연이면, 측여여불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신신명에, 우리의 모든 본체의 진짜의 형상은, 형탈근진, 모든, 이거 지금 띠끌 이런 거를 다 벗어놨도다. 진짜는 물들지 않는 거다. 진짜의 성품은 물들지 않는다. 여기에 뭐 하나 더 있어. 빨리 앉혀줘. 그 다음에 단이망연이,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단이망연이면 측여여불이라. 단지 망연 이러한 인연을 다 놓으면은 즉 여여불이라. 부처가 딱 나타난다 이런 말이야. 찾았어? 얼마나 예. 한이로울까. 저게 신신명에 승찬의 신신명에 처음 나오는 그 말일 거예요. 그러냐 안 그러냐 그냥 신신명. 나와? 그래서 갔는데 맞아? 채로진상 이씨 나왔어?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지금 내가 26살 때예요, 지금. 26살 때니까 내가 스님 제가 몇 살이에요? 66? 66이야, 내가. 66이니까 26이니까 40년 일하나? 40년 만에 저걸 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 이거지. 그럼 머리 좀 돌게 해요. 귀찮아요 이제는 뭐 이런 말도 하기 싫고 이게 앞에 영광동료가 나오나 영광동료 형탈근진 채로증상 불구문자 빼먹은 게 더럽게 많아 이게 영광동료 형탈근진 영광동료 형탈근진 채로진상이 밑에 있구나. 뭐냐 그냥 기왕 한 김에 써줘. 영광동료가 앞에야. 아이고. 영광동료 채로 형탈근진 채로진상 채로진상
불구문자 심성무염 뭐 이런 거네. 아이고, 불구문자 심성 체로진상. 길기도 해. 이거 뭐 길었구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본자 원성 불구문자 심성무염 본자 원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앞에 심성무염. 마음의 성품 자리는 물들지 않고 뭐냐 본자 원성 본래 스스로 원만히 성취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8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이렇게 짝꿍이고 이렇게 짝꿍이고 이렇게 짝꿍이고 이렇게. 네? 다 썼어요 이제. 안 쓰라 근데 교수님 때문에 다 썼어. 영광 동료 신령한 그 빛은 스스로 홀로 빛나고 형탈근진 체로진상 불구문자 심성무염 본자 원성 단위망연이면 증여여불이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고 형탈근진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이런 얘기예요. 육군 육진 나오잖아요. 형탈근진이 형 달아날 형 탈출했다 이런 말이지. 그 본체가 그 체로가 원래에 참되고 영원함이 드러나니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도다. 불구문자 심성무연이여 심성은 마음의 본체 자리는 절대로 물들지 않고 뭐야 본자 원성 본래 스스로 원만히 드러나느니 단위망연이면 다만 이 망령된 인연만 떠나버리면 망령된 인연을 떠나버리면 곧 한결같이 부처가 보이니라. 증여여 불이니라 했는데 교수님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화두야. 기다려 그냥 아주 그냥 다 지나가네. 예, 요 중에서 이 글자 중에서 한 글자가 틀렸다라고 해요. 우리 혜암 스님이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렸으니 찾아내거라.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버려요. 그냥 가서 인사했더니 그냥 교수님 우리 혜암 스님이 나한테 맨날 화두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혜암 스님 병문안 갔다가 병문안이 뚝 떨어졌어. 그냥 정 떨어져가지고 저걸 머릿속에 들었으니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혜암 스님 죽 끓여드린다고 먼 수산시장을 가자 그래가지고 전복죽을 쏜다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스님이 따라가면 나는 이제 뒤에 따라가 덜렁덜렁 허수아비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산시장을 갔는데도 몰라. 그런데 정말 똥 씹은 것 같이 이 온 몸에서 이 저기가 하면서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차를 타는지도 모르고 뭔지 몰라. 그 스님 따랐다는 대로 덜렁덜렁 가기만 했죠. 몸이 이제 시체처럼 움직이는 거야. 생각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속 시끄러우면 앉기 싫어? 속 시끄러우면 앉기, 자리 있어도 속 시끄러우면 앉기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앉았냐? 아니 아니라 그 왜 운전석 밑에 뒤에 하나 봉 하나 있잖아요. 운전석 뒤에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봉을 잡고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완전히 빠져서 원래 맨날 이렇게 속상했지만 어쨌든 빠져 있다가 그 운전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내 머리가 그냥 쾅 부딪혀요. 거기서 그냥 탁 부딪히면서 뒤로 나둥그러지는 순간에 답이 떠올랐어. 그게 바로 기연이라는 게 그게 아닐까.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넘어지면서 뒤로 탁 부딪히면서 그게 떠올랐는데 뒤로 이렇게 나자빠졌잖아요, 스님. 근데 아프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않아. 떠올랐으니까. 같이 그냥 이게 떠오르면은 힘이 세지거든 이게. 탁 가지고 이제 스님, 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 누구 있나? 그러다 혜암스님 한때는 항상 사람 누구 있나 다 내보내라 그래. 다 내보내. 목소리 낮춰라. 그래서 예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딱 부딪히는 순간이 그걸 기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거기 수산시장 간다고 따라갈 때서부터 나는 이미 시체요.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고 따라가면 따라가고 다 했다 그러면 다 했다고 뭐 갔는지도 몰라. 왜냐면은 거기 가서 그 스님은 막 시장에 가서 뭐 사고 하는데 나는 그냥 덜렁덜렁 따라다니다가 버스 타라는 것도 버스를 탔어.
해가지고 이제 붙잡고 또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게 팍 부딪히면서. 그런데 이 부딪히면서가 나는 2번이나 했어요, 이런 일을. 지난번에 옛날에 그 왜 있잖아요. 그 총령을 지나가면서 누구지 그거? 이것들이 그거 안 해왔지? 집신 한 짝 어디로 갔습니까? 안 냈지? 그 집신 한 짝이 어디로 갔습니까도 스님이 수덕사에서 쳐가지고 그냥 이놈의 집신 때문에 그냥 돌아버리는 거냐.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막 하고 있다가 고속터미널 다 왔다고 스님 내리는 데 있잖아. 지금도 있어. 그 자리에 내내 똑같은 고속터미널 그 하차장 내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왔는데 그때도 그냥 그 사람이 후진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걸려갖고 그냥 팍 부딪혔는데 부딪혔는데 떠오르는 거야. 나는 잘 부딪혀야지. 부딪혀야 떠오르는구만. 신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2번이나 똑같은 그 부딪히는 경험으로 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기연이 아닐까. 근데 교수님처럼 뭐 돌을 깨치려면 뭐 세수하다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깨친다는 뜻이 아니고 기연이 일어나는데 세수하다 우리가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를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지. 반드시 만지죠.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게. 그런 정도로 한순간에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골골해야 돼. 예, 항상 골몰하고 한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일하면서 그냥 눈깔이 떨어지게 하고 그냥 그 생각 속에서 오로지 잠도 안 와. 그러다 보면 또 오매일려가 또 일어나요. 꿈속에서도 화두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화두가 안 잡히면 그거는 틀린 거야. 그 정도로 몰두를 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화두가 잡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나 옛날에 백년암 온양 백년암에서 또 우리 해암스님이지 그냥 우리 해암스님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내가 꼭 부처님 뭔 날이지 그게 잔월효성이 떠오르는 날 성도제일 성도일 날 해암스님을 찾으니까 또 거기가 계시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우리 해암스님 주특기는 뭐 이 개인적인 말을 묻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가서 내가 삼배를 드리면 삼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화두를 해. 부처님께서 나벌 8일날 떠오르는 잔월 효성을 보고 성도를 하셨다는데 그 별을 어디서 봤는고? 그 별을 어디서 봤어?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인사도 하다 말고 나와. 그럼 그때 밥 먹기도 싫어. 아니 밥이나 먹이고 해야지. 그 어린애가 갔는데 20몇 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안 먹어 이러다가 이제 자는데 이제 그러다가 오코스님이라 해서 오코스님이 이부자리 깔면서 너는 내 앞에 자래. 내 앞에 자든지 말든지 그냥 이놈을 그냥 그 별을 잔월 효성을 어디서 봤는가 때문에 그 듣는 순간 밥도 굶었죠. 또 자락에서 누웠는데 아침에 누가 일어났더니 발로 탁탁 치면서 어이 애기보살 홍 선생 일어나 그러길래 왜 일어나래 보니까 나는 3분 지났는데 3분 지났어 딱 그거 잠자리에 들은지 날이 새갖고 밥 먹으라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몽중일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몽중일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그 책에 선어록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그냥 얼마나 내가 심하게 그거를 갖고 잤으면 그게 꿈속에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도 그걸 들고 있더라고. 잔월 효성이 그 어디서 맞는가라고 이어져 있는데 너무 생생했어요. 그랬는데 나를 깨우길래 일어났는데 이게 생각이 이렇게 돼.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타임캡슐에 있는 것처럼 이 생각이 이렇게 둥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옆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거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나는 여기가 어딘가도 모르고 발로 깨워서 그냥 일어나갖고 이부자리도 안 개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깨트리는 게 싫어요.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밥 같은 소리 하고 해가지고 이놈을 들고 나가는데 어디로 그냥 맨발로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있어서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 이걸 보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캡슐 같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다 몰두했으니까 정신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맨발이고 그때가 나벌 8일이면 12월 8일이잖아요. 바깥을 가니까 그냥 온 그 벌판에 그 왜 있잖아 나락을 이렇게 막 세워놓잖아요. 그 나락을 세워놨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그 밑둥을 이게 빈 그 논이 저벅저벅해.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미친년처럼 나와가지고 맨발로 나온지도 몰랐거든.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미친년이라고 할까봐 거기를 내려가가지고 그 이게 나락 쌓아놓은 데 있잖아. 그 뒤쪽으로 해서 그 나락 하나를 풀러서 거기다 깔았어요. 깔고 이제 앉아서 계속 들어갔는데 그게 깨지지를 않아요. 그냥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딱 눈을 뜨니까 그걸 보니까 내가 이미 바닥에 깔고 있었고 이미 나는 그 젖어가지고 그냥 국물이 뚝뚝 떨어져.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이 그대로 같이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스님 앞에 와서 그냥 그 맨발로 저벅저벅한 그 더러운 발로 그 들어가가지고 스님을 만나죠. 만나서 스님이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으셨을까? 근데 해암 스님 특징이 뭐 말하잖아요. 그럼 밥 먹어라가 딱 끝이 제일 좋은 말은 밥 먹어라야. 만약에 조금만 틀리잖아요. 저런방탕 그래 하면서 막 입에다 개거품을 막 풀으시면서 막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내가 그래요. 몇 번 쫓겨났다니까. 7시간 내려갔다가 밥도 못 먹고 나도 와서 이제 그런 분심이 내가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한 그거라도 좀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일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 그런 상태가 와서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바깥과 나의 경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게 오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덜커덕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몰아붙여 그냥 몰아붙여서 그걸 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고 또 그런 인연이 와 돼야 돼. 그래서 스승이 예,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 던져주는데 거기에 미친 듯이 달라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그 후에 한 20년 지나서 백년암을 가봤어. 온양 백년암을. 그랬더니 그때 내가 앉았던 그 풀밭은 없어졌어. 그 전 처음 다 근데 범진 스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우리가 있었던 그런 자리들은 없고 노스님 비구니 스님이 있더라고. 근데 좀 뭔가 마당은 있더라고. 스님 마당은 그대로 있는데 예, 그 논밭은 없어졌고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백년암을 스님. 그래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있더라고.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코만지게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 많이 지나갔네. 야 여기까지 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멋있어요? 아이 우리 교수님 늦게 오셔서 맨날 질문하셔가지고 진술을 들었잖아. 아 진술을 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새로 진상. 예. 홍보사님한테 맞을 짓을 많이 했는데 아직 안 맞았고. 아 예. 다음은 사홍성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성불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